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북측이 이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조만간 있을 실무회담에서 북미가 어떤 카드를 서로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새벽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 동맹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관련 내용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북미 간의 대화, 그동안 좀 답답하다. 그런 국면이 지속되고 왔었는데 최근에 상황이 좀 반전된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리비아 방식을 대체할 비핵화의 새로운 방법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북한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고요. 계속해서 미국 쪽에서 조금 유화적인 제스처를 이렇게 발신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달라진 상황이 있을까요? 북한에 대한 어떤 반응이? 지금까지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사실상 이제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북미 간에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논의를 최고 지도자 수준에서 통크게 진행하자, 그런 이제 출발점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노이에서는 양측의 패를 서로 다 까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패가 서로 달랐죠. 그래서 서로 간의 입장차가 분명히 드러났고, 그 이후에 그것을 조율하는 과정이 한 6, 7개월 걸렸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이제 서로 간의 그 접합점을 찾는 과정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위한 선거가 내년 11월 3일이고 내년 2월부터는 대선 체제에 돌입하기 때문에 올해 외교적 성과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시급하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시간이 올해밖에 없다라고 하는 판단을 주는 것 같고요. 또 노벨 평화상도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받고 싶어 하는데, 노벨 평화상 발표가 10월 말 11월 초기 때문에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이 평양이나 워싱턴에서 열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압박을 받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이게 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 북한 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역시 어쨌든 지금 국면을 계속 그 삿바 싸움으로만 끌고 갔을 경우에 올해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내년도에는 굉장히 어렵다, 이런 그 압박이 미국을 움직이게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이게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이런 조급함이 표출된 걸까요? 호주 총리와의 회담에 앞서서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하는데, 여기에서 재임 기간 중에 최고의 경사가 김정은과의 좋은 관계를 가진 것이다, 오히려 다른 이야기가 여기에서 좀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전에 우리가 리포터의 윤석희 특파원이 얘기를 하는 내용을 보면 외교적 성과 없이 유엔 총회에 가서 연설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되돌아보시죠. 한 2년 반 넘게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해왔는데 외교적 성과가 뭐가 있어요? 오히려 모든 외교적인 분야에서 다 철수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유엔 기후 변화 해박에서도 철수했죠. TPP에서도 철수했죠. 뭐 저기 그 이란과의 핵 협상에서도 뭐 지금 다시 그거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모든 것이 엉망진창으로 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김용현 교수님께서 잘 말씀을 하셨다시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그나마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북한과의 관계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부각했다라고 저는 봐요. 새로운 계산법을 북측에서 계속 요구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방법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볼턴 전 보좌관이 물러난 뒤에 나온 얘기라서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새로운 방법이 뭔가, 이전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북한이 주장했던 그런 부분, 또 미국이 주장했던 그런 부분과 전혀 다른 건가? 아니면 북한은 또 이거를 오해해서 그냥 자기들이 생각할 대로 생각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한테 좀 유리하게 해석을 했다라고 보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최선희 부상이 제일 부상이죠. 9월 9일 날 얘기한 것이 새로운 셈법을 들고 나오고 옛날처럼 이제 그 옛날 형태대로 그대로 나오면은 이게 마지막인 줄 알아라, 뭐 이렇게 거의 경고하다시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방법이라고 해서 그게 뭔가 비슷한 것 같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또는 미국에서 얘기하는 것이 빅딜,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지금 리비아 모델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리비아 모델은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선 비핵화 후보상은 안 하겠다는 예.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빅딜은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에서 단계별로 비핵화 하자라고 하는 북한 쪽의 의미는 단계별 비핵화고 여기는 여전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빅딜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방법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단계별 비핵화 쪽으로 반발짝 저는 옮겼다라고 봐요. 미국이요. 그러니까 예. 양보를 좀 어느 정도 해준 거죠. 여기에 제가 볼 때는 영변 플러스 알파는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보거든요. 알파를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핵심 고소고 하나는 로드맵인데 두 개 다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중에 하나는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영변 핵폐기라고 하는 것은 단계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에 두 개 중에 하나를 얻고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체제 보장에 대한 뭐 얘기들 또는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미국에서 뭐 이렇게 수용을 해준다라고 하면 그런 대로 좀 협상이 잘 진행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인데요. 그동안 보면 이제 북한으로서는 하노이 정상회담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당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것은 결국 빅딜과 스몰딜을 북한은 스몰딜을 갖고 나왔고 미국은 빅딜을 갖고 나왔는데 하노이에서의 접점을 처음에 기대했던 것만큼은 훨씬 못 미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쨌든 미국 쪽이 북한이 새로운 셈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지 않으면 나가기 어렵다. 이게 이제 미국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었고 또 그중에서도 하나 이제 볼튼 보좌관이 해임되는 이 과정도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이번 회담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는 부분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예. 그것들이 이제 작용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지금 이제 북한으로서는 영변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북한은 약간의 양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영변만이 아니고 영변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이제 북한의 입장이고 미국의 입장은 영변 플러스 알파 김열수 교수님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그 알파의 범위 자체를 그동안 하노이 때 이야기됐던 그런 고난이도의 알파가 아니고 낮은 수준에서의 알파. 그래서 북미가 접점을 찾고 일단은 구동전의의 자세로 당장 할 수 있는 것, 가능한 것 중심으로 일단 작동을 시켜놓고 한반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 작동을 시켜놓고 그 과정에서 하나하나 또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유연성들을 발휘하는 과정이 현재의 미국의 입장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뉴욕 문재인 대통령 뉴욕 일정 수행하고 있는 강경호 외교부 장관 브리핑 내용을 좀 보면 미국이 북한이 얘기하는 모든 문제에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열린 자세라는 게 미국에서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 뭐 새로운 방법이 정말 있어서인지 혹은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무언가가 정해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의미인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좀 보십니까? 그 두 개가 좀 섞여 있다라고 보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뭐 아무런 백지 상태에서 다시 협상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별 비핵화의 반발짝, 제가 이제 한 발짝이라고 예. 말씀 안 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데 반발짝은 가 있다. 그러면서도 열려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것만 요구하겠다 그러면 닫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현 정도로 저는 마무리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그래도 정확하게 되어 있는 건 없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있잖아요. 체제 보장. 이제 지난주에 우리 건정근 국장이 얘기한 것은 체제 보장하고 제재 해제 두 가지를 얘기했지만 사실상 제재 해제보다는 북한이 4월 12일 날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을 통해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제재 해제는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이제 자주 경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예. 거잖아요. 그거고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은 체제 보장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지금까지 주장해 온 거예요. 그래서 체제 보장에 대해서 무엇을 해줄 건가 하는 것이 반대급부로서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새로운 방법이라고 하는 것도 이 속에 들어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동 본부장이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체제 보장이죠. 체제 보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북한의 정치 체제를 인정해 주는 것도 체제 보장이고
그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그 외교 관계, 소위 말해서 이제 그것이 초기 단계에서는 연락사무소든 이익대표부든 그걸 설치하는 것도 일종의 그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종전선언하는 거, 이것은 예. 이제 한반도 평화 체제하고 관련되는 거지만 그것도 해당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불가침 침략이죠. 불가침 조약 체결하는 거. 그래서 사실상 체제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는데 북한이 무엇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체제 보장 중에서 어느 것을 미국이 여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제시해 줄 거냐, 그 차이는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열려 있다 이렇게 봐야죠. 예. 체제 보장과 함께 안전 보장 얘기도 나오는데, 안전 보장 관련해서 북한이 우리 측에 계속 요구했던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랄지 네. 또 전략 자산 신무기 도입 부분이랄지 이런 데 계속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부분은 미국과도 관계돼 있지만 저희 우리 정부와도 관련이 돼 있잖아요. 네. 만약 그런 걸 북측에서 요구를 하면 미국에서 어떻게 좀 반응을 해야 됩니까? 이제 그 문제는 굉장히 좀 우리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입장에서는 F-35A랄지 이런 전략 무기가 지금 속속들이 도입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최초로 결정한 건 아닙니다. 그 전 정부부터 결정된 것이고, 또 한미 군사훈련도 전작권 전환과 관련된 훈련은 우리 정부로서는 피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작권 조기 전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확고하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이 있고, 또 북한의 요구가 분명히 있고, 그렇다면 이제 거기에서 지금 당장은 그것이 도드라지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절충점들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도 보면 한미 군사훈련이랄지 한미 간의 훈련을 일시적으로 좀 중단시킨 경험도 있습니다. 만약에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에 빠른 진전이 가능하다면 저는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부분도 그것이 완전히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일시적인 어떤 중단 조치랄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 과정은 결국 한미 간의 충분한 협의와 논의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 부분을 강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죠. 예. 북미 실무 협상 이야기가 이제 조금씩 나오다 보니까 과연 언제 열릴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이었는데, 지금 카운터파트가 누구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비건 대표 카운터파트로 김명결 외무성 순회 대사 본인 스스로가 이제 대표라는 입장을 담아서 내놨습니다.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이고 비건 대표와 케미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도 이제 김명길 대사가 자기가 북한의 이 비핵화 회담 당사자라고 얘기하는 거 보고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 이게 굉장히 전략적인 의도가 들어 있어요. 비건 대표가 그러니까 국무부 부장관으로 간다는 소문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의도했던 것은 내가 국무부 부장관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북한의 협상 대표팀을 누구로 찍고 얘기하겠어요. 그 최선희거든요. 최선희가 제일 부상이잖아요. 제일 부상이니까 우리로 얘기하면은 부장관 또는 차관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겁을 맞춰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딱 꺼냈는데 바로 그 다음날 북한에서는 그 사람이 아니고 내가 대표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말 북한스럽다라는 생각을 저는 우선 첫 번째 네. 가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 최명기라고 하는 사람은 2006년, 2009년 미국 통이죠. 이 사람 유엔에서 차석돼서 했던 사람이고, 계속해서 이게 북한 육자회담을 포함해가지고 북한 핵 문제에 깊숙이 관여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고, 세 번째는 이 사람이 2월달 하노이 회담이 있었을 때 그때 당시에 베트남 대사였어요. 그러면서 아주 모든 것을 정말 부드럽게 하면서 또 베트남으로부터 적절히 받아갈 것도 받아가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그 과정에서 무엇을 봤느냐 하면은 북미 회담이 결렬되는 전 과정을 자기 눈으로 생생하게 보고 듣고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김혁철이의 철칙에 의해서 나타난 것처럼 자기가 이것을 잘못하면 어떻게 결과가 나타날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준비를 해왔던 거죠. 김혁철이 같은 경우에는 국무부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국무위원회 소속이잖아요. 이 사람은 외무성 소속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도 완전히 외교부에서 이제 전부 다 이 미북 회담의 정권을 이제 앞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북한도 전체적으로 외무성에서 이 비핵화 회담에 대한 정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 그래서 굉장히 이 분야에 정통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비건처럼
적절하게 어떤 융통성을 발휘해서 회담에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의 체제 자체가 그러기 그렇죠. 때문에 네. 아무래도 위에서 시키는 대로 자기네 부릴 수 있는 융통성은 아마 미국이 이만큼 있다라고 하면은 북한은 이 틀 속에서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케미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 그 김혁철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뭐 등장하자마자 퇴장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김명길 순회 대사 글쎄요. 그 뒤에는 최선희 제1부상이 있는 겁니까? 어느 정도 자신이 재량권을 발휘할 수 여지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김명길 순회대사가 자처를 하고 나서는 것으로 이제 외부에 비춰졌는데 결국 북한의 대미 협상 라인이 외무성 라인으로 완벽하게 지금 이제 교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예. 그런 모습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북한에서 미국 쪽과 협상을 했던 라인은 이제 통전부, 김영철 통전부장 라인이었고 미국 쪽은 당시에 폼페이오 CIA 국장이었습니다. 당시에 우리 측은 이제 서훈 국정원장 세 사람이 이 판을 끌고 간 실무 책임자들이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북한 쪽에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북한 쪽에 외교부, 그러니까 외무성 라인으로 지금 거의 교체가 다 이루어졌다라고 봐야 되는데 최선희 제1부상, 그다음에 지금 김명길 순회대사 이 라인이 실질적으로 대미 협상을 전담한 그런 라인이 된 것이죠.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 지금 보면 대미 협상은 김정은 위원장, 그다음에 외무성의 핵심 라인들을 중심으로 한 이 라인이 직접적으로 미국과 협상을 한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김명길 대사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지난번 이제 하노이 정상회담 때 얼굴이 비춰졌습니다. 이제 그때 우리가 많이 얼굴을 봤던 인물인데 미국 쪽에서 많은 그 미국 쪽과 협상을 했던 또 유엔 대표부에도 오래 근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 외교에 대해서 꿰뚫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그것이 뭐 케미란 표현이 아까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외교의 정통한 미국 외교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 전에 통전부 라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칠게 접근했고 미국 쪽에서도 좀 부담을 가졌었습니다. 그런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예. 좀 더 상대적으로 보면 유연하게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뭐 그런 인물들로 지금 구축이 됐다는 점은 좀 더 좋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예, 이렇게 북미 간의 비핵화 재개 움직임이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대통령이 미국으로 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굉장히 많은 접촉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 대통령의 뉴욕 방문의 의미를 좀 짚어주시죠. 예, 대통령께서는 뭐 작년하고 재작년에도 다 유엔 총회 가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안 가실 걸로 다들 예상을 했잖아요. 통상 대통령께서 5년 재임 기간 중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유엔 총회 가서 연설을 하시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도 이낙연 총리를 보내려고 했는데 미국 간의 이 비핵화 협상이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러면 이제 직접 가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유엔 총회보다는 훨씬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한미 간의 정상회담. 그러니까 사실상 뭐 유엔 총회는 이낙연 총리가 가도 되시지만 한미 정상회담은 우리 대통령께서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에 훨씬 더 포커스를 저는 맞추고 있다라고 보고요. 예. 그래서 아마 가시게 되면 크게 한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겠는가.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비핵화 때문에 가시는 거니까 비핵화 회담과 관련해서 이제 의견을 조율하실 거고, 두 번째는 한일 관계가 여러 가지로 얽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하실 거고, 세 번째는 이제 한미 동맹에 대한 주고받을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뭐 방위비 분담금이 뭐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는 게 있을 수 있고, 뭐 무기 사는 게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한미 동맹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그런 행보를 하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9번째 만나는 회담이긴 하시지만 굉장히 중요한 회담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문 대통령 어디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번에 협상에 응할 것으로 보십니까? 회담에. 전체적으로 보면 한반도 정세의 큰 구도로 보면 올 9월, 10월, 11월에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진전을 만들어내느냐, 이게 한반도에 상당한 앞으로의 명운을 가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만큼 9월, 10월, 11월이 중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예. 아까 미국 입장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이고, 또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집권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쨌든 일기 때 가닥을 잡아야 되겠다는 입장이 분명히 있고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어렵기 때문에 올 9월, 10월, 11월이 최적의 기간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그 과정들이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이게 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금 이제 공간 자체가 지금 확장되고 있고 판 자체가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촉진자 역할을 보다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본인의 어떤 적극적 의지가 지금 작동하고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 역할을 또 부여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 움직이게 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도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된 북미 간의 입장을 서로 다 북미 입장을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한국 나름의 어떤 해법 또는 셈법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좀 제시할 가능성도 있고 또 북측의 입장이 저는 남측에 일부 저는 좀 전달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 전달된 입장이 사전에 친서가 좀 오갔지 않습니까? 뭐 이제 그 그런 내용을 것들 서로 공유할 수도 있겠네요. 뭐 그렇죠. 이제 북미 간의 친서도 있었고 남북 간에도 뭐 비공식적으로 저는 교류가 있을 차원에서 거라고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예. 그것을 김정은 위원장 또는 북측의 입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좀 전달되면서 북미 실무회담 이전에 또는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좀 더 한미 차원에서 충분한 어떤 대화와 조율,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한미 간에 약간의 어떤 공조에 좀 틈이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물샐 틈 없는 공조를 넘어서서 빛샐 틈 없는 공조를 가야 된다. 그렇게 가야만 지금의 어떤 국면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미 간의 어떤 유의미한 어떤 성과가 나올 수 있고 북미 실무회담에서도 또는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그 성과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한미 간의 공조가 뭐 한일 문제도 있습니다만 특히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그런 공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북미 대화 접촉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내일 새벽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 답답한 게 남북 관계가 좀 아직까지 좀 생각보다 기대 이하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평양 공동선언 1주년이 지났는데 북측은 별 이야기도 없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9.19 공동성명의 그 이행 정도를 보면 참 민망하죠. 민망한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정부의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북한 스스로도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남북 간의 관계는 경제 부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민족적인 문제에 사실상 언어의 통일이라든지 유물의 발굴이라든지 방역의 문제라든지 보건의 문제라든지 체육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그 예술단 뭐 또는 그러니까 예술 분야의 뭐 교환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상 지금 경제 제재로 인해 가지고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이 조금 제한이 있으면 북한 스스로가 다른 분야도 좀 발전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런 거는 전부 다 막느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인상이 굉장히 좋아졌다가 이게 김정은 위원장이 또는 북한이 바라는 것은 오로지 개성공단하고 무슨 뭐 이 금강산 관광 이것만 있는 거지 여기에 뭐 이산가족이니 뭐니 이런 거는 안중에도 없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저 사람은 계속 우리 민족끼리라는 말을 할까?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저는 더 크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이용을 해서 북한도 좀 현실을 좀 깨닫고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를 말로만 하지 말고 다른 분야를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을 발굴해서 같이 좀 협력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